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기반이 되는 UN 아동권리협약 제1조에서는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학대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라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라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가 바로 아동학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체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면 다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례를 보면은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해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그 다음에 완력을 사용해서 힘을 사용해서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그 다음에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가 다 신체 학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것이 다 신체 학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정서학대는요,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인 모욕이라든지 정서적인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원망적이거나 거부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정신적인 폭력을 가해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잠을 재우지 않는 것,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것, 그 다음에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것, 벌거벗겨서 내쫓는 것, 그리고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것 등등등 아동의 정서적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정서학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과 성교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그리고 아동을 성매매시키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매개하는 것,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성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방임 같은 경우는요,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기본적으로 먹는 것들, 의무교육, 의료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는 상태가 방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하루 세끼 밥 먹는다라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죠. 하지만 이것들 제공하지 않고 옷 같은 것들 깔끔하게 입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들, 그 다음에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을 그냥 방치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의무교육 대상자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이 학생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 용어로 치면 무단결석, 이제 요즘 용어로 치면 미인정결석을 계속하고 있으나 방치하는 행위들, 그 다음에 아동이 의료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냥 방치하는 행위들, 이렇게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지지를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팽개치는 행위 모두를 방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유기 같은 경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어디 그냥 길바닥에다 버리고 사라진다든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심심찮게 접합니다. 이런 행위가 다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경우에 신고 의무 사항이 발생하는데요. 자, 이 중에 방임과 유기는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는 아동학대 신고 대상인 동시에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나와 있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라든지 일시보호 조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라든지 그 밖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든지 이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학생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다음에 아동학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렇게 학교폭력 사안 접수로 해서 공식적으로 아동학대 사안과 동시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다음 항에서는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의심만 있어도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고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존재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은 다 해당합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장과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학교에서 단순히 청소 용역으로 들어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혹은 봉사직으로 오셔서 봉사료를 받고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잠깐 매주 강사로 와서 한두 시간 정도 수업하고 가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범죄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의심만 되더라도 바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아동학대 사안을 인지하거나 혹은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수사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각 학교 생활부와 같이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만 보고한다고 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기관, 경찰과 혹은 각 지자체에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 의무자의 그 의무를 이행한 게 됩니다. 자, 그럼 학교에 보고하고 연락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학교에서는 각 교육청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동시에 이 아동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호하면서 케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통해서 한번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사는 모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라는 포인트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직무 중이 아닌 경우라면 신고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아랫집 애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의심이 될 경우에는 한번 수사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통화를 통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출동해야겠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확실히 내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사에 의해 일어나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의심사항도 신고 대상이냐라는 건데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에는 부모도 해당하지만 교사도 해당하기 때문에 교사에 의해 일어난 아동학대는 신고사항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를 했는데 피해 아동이 신고 철회를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철회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고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는 아동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일단은 피해 아동이나 신고자 의사랑은 무관하게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 아동이 더 큰 피해를 당할까봐 그렇게 신고 철회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동해서 진짜 아동이 신고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정말 아동학대를 정말 심하게 당하고 있어서 그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 철회를 할 경우라면은 아동을 보호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가 사안이 발생하면은 수사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같이 출동합니다. 근데 이들이 같이 갔었을 때 이 가정에서 이들이 애초에 의도적으로 막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잘못된 훈육 방법이다라고 한다면은 올바른 훈육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 철회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쪽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고 의무자가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하면 신고로 인정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신고로 인정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각 지자체에 한 명 이상씩은 꼭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신고를 하면 신고 의무로 이행이 됩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연락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주민센터 전화하셔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연결해달라라고 하면은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주민센터에서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아동이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관련 기관으로 바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사안이다라고 하면은 그들도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주민센터 전화하시면은 연결해 줄 거라는 거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혹은 의심될 경우에 이게 아동학대 맞아?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아동권리보장원이 만들어 놓은 아동학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14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 그러면은 아동학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의심되는 거죠. 근데 의심되는 것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 바로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신고했을 때 이런 걱정을 해요. 가해 추정자로부터 신고한 사람의 안전이 확보되느냐? 했었을 때 일단은 수사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에는 이들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공개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너무 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담임교사가 했겠구나 라는 합리적인 추정은 가능하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방법은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변 안전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경찰은 바로 신변 경호 인력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지구대에서 순찰을 돈다든지 하는 등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죠. 아동학대 의심돼서 신고했는데 이거 갖다 학부모가 민원 제기하거나 협박을 한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학생 인권의 가장 기본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권리, 수업권이죠. 이거는 교사의 고유한 권리이기도 하죠. 이때 수업 시간에 쳐들어와서 막 방해한다. 국공립학교는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요. 사립학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원 제기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교사 생활 못하게 할 거야, 막 이런 식의 협박을 한다. 네,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죄고요. 그 다음에 교원이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한 거죠.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교원지휘법에 따른 보호조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동학대라는 거는 사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되게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때 아동학대 조사는 누가 하고 판정은 누가 하느냐? 네, 학교는 손댈 게 없습니다. 왜냐? 조사와 판정은 수사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아동학대를 감지를 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죠. 그럼 경찰이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럼 검찰에 넘어갔을 때 검찰이 경찰 조사한 내용들 보고 나서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즉, 이게 유죄냐 아니냐, 유죄면은 벌금형을 때릴까 아니면 징역을 살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소를 안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불기소 처분도 가능하고 조건부 기소 유예 혹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이제 넘긴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은 죄질이 너무 안 좋아, 바로 감옥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소가 결정이 되면은 보호 처분이 나오다든지 아니면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아동이 정상적으로 등교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보호자가 아니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면밀히 관찰하고 상담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교 교사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교사는 할 거 없어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할 때 이 아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담임교사라든지 혹은 아동이 상담실에 계속 상담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위클래스에서. 그래서 상담교사 등이 필수 면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하면은 업무 담당자나 담임교사는 이 학생이 과거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실에 상담받은 내역이 있는지 이 관련된 건으로 그 정도는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이 교사들한테 출석해서 진술해주세요 혹은 자료를 제출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으면은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평소 학생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오세요라고 했을 경우 그때는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출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 참고인 조사라는 게 막상 그 가해자를 어떻게든 처벌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 아동을 정말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출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경우에 만약에 출석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진술서 작성하셔서 그냥 제출하시거나 아니면은 경찰과 이야기가 잘 되면은 서면 조사로도 대체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찰에서 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아동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할 때 보호자 동의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은요, 어쨌든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자기 언어로 진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보호자가 야, 너 어리니까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동도 한 사람의 인격체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학교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선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수업에서 완전히 빠지게 한다든지 업무를 배제시킨다든지 혹은 담임을 교체하고 그 교사를 연가나 병가 등을 쓰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안에서는요, 이게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직위 해제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아동학대의 유형과 이제 신고 의무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아동학대는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교사는 특히 학교에서는 본인들이 신고 의무만 다하면은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 아동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는지 2차 가해를 당하지는 않는지 이 아동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안정이 되지 않다면은 위클래스 상담이 필요할지 아닐지 등등등의 면밀하게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